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캐스텍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만에이크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 14%입니다. 캐스텍 산불은 강풍과 바짝 마른 초목들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2만여 명이 대피 경고 상태에 있습니다. 세풀베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벨레오와 브렌트우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할 수준이었지만 해제됐습니다. 40에이크를 전소시켰고 산불의 확산은 막은 상태입니다. 남가주 이번 주말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캐스텍 산불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 복구 지역은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LA 카운티가 산불 피해 복구에 연방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마찰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팅턴 비치시가 비성역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체포 등에 협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체류자 460명이 체포됐고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체자 추방 정책에 돌입하면서 남가주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형사 기소들을 두고 지옥을 겪었다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9천 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절반 이상은 현재 미중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심판정에 함께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 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고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36일 동안 공수처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4대4로 나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것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13대 117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워싱턴과, 레이커스는 보스턴과 각각 홈 경기에 갔습니다. LA 다저스와 계약한 일본의 사사키 로키가 공식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저스의 일원으로서 LA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또 산불이다. 네,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부 캐스텍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캐스텍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매직 마운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렌시아, 네, 이 지역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산타클라리타 발렌시아 지역에도 어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 캐스텍 호수 동쪽에서 시작된 휴즈 산불은 강한 산타나 바람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10,000에이커 이상을 하루 만에 전소시켜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약 3만 1,000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고 추가로 2만 3천 명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피구역은 캐스텍 전역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육당국은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학교 여러 곳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목요일 오늘 수업 전면 취소됐다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전에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의 이 폐교, 휴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발렌시아 지역에도 한인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도 많거든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미리미리 확인하고 아이들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구치소가 산불 발생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400여 명의 수감자들을 다른 안전한 구치소로 긴급 이송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산불도 한번 볼까요? 이 팰리세이즈 화재 현재 23,448에이커를 소실시켰습니다. 전소된 면적 지금 일주일 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율 72% 보이고 있습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화재는 14,021에이커를 소실시킨 가운데 95%의 진화율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서 완전 진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게티 센터부근에서 새롭게 발생한 대형 산불은 신속한 소방당국의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진화됐습니다. 어제 화재로 약 4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어제 405번 프리웨이 인근의 게티 센터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밤 11시경 이 세필버다 블루바드와 게티 센터 드라이브 인근 관목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헬기를 동원한 적극적인 진화 작업으로 새벽 2시경 화재 확산을 저지했고 30분 후 모든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LA 일지구 유니스 허난데스 시의원이 산불 피해자 지원과 화재 대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직원 100명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업용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며 임대료 동결과 퇴거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난데스 시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비스 노동자, 소상공인, 고위험 지역 주민 등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더 나은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조례안 발의 이유를,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 설립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LA시의 불체자 성역도시 지위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방정책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번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법 집행작전을 방해하는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펀딩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LA시 의회는 시 공무원들과 시정부의 자원이 연방이민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역도시 조례를 통과시켜 법제화시킨 바 있습니다. LA시 관계자들은 LA시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난 복구 작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도부가 새 행정부의 정치적인 의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연방 지원에 조건을 달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LA의 산불 구호 지원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1일 뉴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연방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민정책 등 새 행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LA나 가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상황이 단순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방문하고 산불 피해 상황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조치는 LA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A 카운티 주민 중 62% 이상이 이민 1세대이거나 최소한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LA 카운티에서 약 8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2028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도 LA시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LA시 관계자들은 도시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난 복구 노력을 진행하면서 현 상황에서 연방정부와의 조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체자 추방 정책에 돌입하면서 남가주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강경한 불체자 추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남가주 한인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인 한인들이나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직원들을 두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 중에서는 연방 이민국에 단속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초조해하면서 타운 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는 전화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새 행정부 하에서 최우선 추방 대상자는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민국에 이제 인력이 모자라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범죄 기록 있는 불법 체류자들 위주로 추방을 시킬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의 경우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향후 전망은 아마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2년 후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 이민 정책도 좀 누그러들 겁니다. 노동 집약적인 업종이라 서류 미비자 직원 비중이 높은 자버업계도 새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 명령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바업계 측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서류 미비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본인들도 서로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자기가 좀 전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확연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바에서 어저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하기에는 조금 이른 스테이지예요. 트럼프 일기였던 2017년도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더 치밀하게 불체자 추방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LA가 아무리 성역도시라고 해도 이민자 추방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하고 행정명령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역량인데 그때는 역량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틀릴 것 같아요. 한편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한인들도 새 행정부 들어서 절차가 더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영주권 발급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해 취득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자격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에 약 56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 중 약 5만 5천 명이 서류 미비자라면서 부에나파게 한인 비영리 단체를 인용해 남가주 한인과 타인종 서류 미비자들이 미주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헤어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가디언 지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밤 LA 코리아타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워크숍이 열려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정지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조언하는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LA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쉴라 측은 연방정부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전역의 정보센터와 한라인 구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가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헌팅턴 비치시를 불체자 비성역 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LA가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체자들이 보호받는 성역 도시를 선포한 것과 대조되는 조처입니다. 팻 번스 헌팅턴 비치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헌팅턴 비치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불체자 비성역 도시임을 선포하자는 자신의 발의안을 승인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번스 시장 사무실은 헌팅턴 비치의 이 같은 조처는 행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하고 도시 전체의 공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상식적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맑고 건조하고 일부 지역에는 바람이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현재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지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강풍 경보 발효돼 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산불 경보인 레드 플래그 워닝과 에어 퀄리티 알럿이 발효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약간 높은 곳도 있어서 대부분 80도 내외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낮 기온은 10도 이상 더 떨어져서 주말은 매우 쌀쌀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49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9도, 해안 지역은 7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미세먼지가 거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 지역엔 군병력을 파견하기로 했고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트럼프 2기 1호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과 마주한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 이민자 임시보호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날 이민자들에 대비하는 겁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는 국경 순찰대를 지원할 군 병력 1,500여 명 파견이 예고됐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담당 기관뿐 아니라 마약, 화기 단속국의 FBI까지 동원될 거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4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Priso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emptied out into our country by Biden. 이민자 단속에 교회도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에 이민자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 의회는 트럼프 2기 1호 법안으로 이민자 단속 강화법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you will be arrested. 이민자뿐 아니라 난민 만여 명의 입국도 무산되는 등 미국 국경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불법 이민의 철퇴를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고 이와는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서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드론도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국경보호청 CBP는 공중보건과 관련한 사유를 들어서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문건에는 대통령에게 비시민권자의 입국 중단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정부의 권한을 전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건에는 이민세관 집행국 아이스가 구금자 수용 능력을 2배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캐나다에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와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연방보안관실 등 주로 위험 직전에 투입되었던 법무부 산하 기관들도 이민 단속에 총동원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벤자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보낸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기관들의 이민 단속을 집행할 권한을 줬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의 핵심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 FBI도 이미 이민자 체포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FBI는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이민자 단속 업무에는 거리를 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에 앞서서 지역 당국자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미리 단속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던 무료 법률 지원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단된 프로그램 가운데는 보호자 없이 구금에서 해제된 아동에게 법률 대리인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자 제한뿐만 아니라 난민 입국을 막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들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CNN 방송은 미 국무부 메모를 인용해서 앞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국무부 메모에는 이전에 예정된 난민들의 미국행은 모두 취소되고 입국을 위한 새로운 여행 예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난민지원센터는 추가적인 난민 사건과 관련한 입국 일정을 요청해선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난민 사건 처리와 본국에서의 출발 전 활동도 중단된다며 새로운 난민에 대한 이 추진 신청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해 미국이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인해 난민 약 10,000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을 단행하는 등 속도전을 겸비한 무한한 권한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신념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이고 이 공격적인 행정 조치들은 지지자들의 환호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초기 성공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험은 법원 앞에서 치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취임 후 이틀간 이민을 강력 규제하고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를 발표했고 멕시코만의 이름을 바꿀 것을 천명했으며 연방정부의 다양성 정책 대부분을 불법화하고 영토 확장을 논의하고 무역전쟁을 언급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틀을 보냈지만 임기를 꽉 채운 느낌이라며 이 같은 속도전은 의도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정책 하나하나 중대성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는 끝없는 승리와 약속의 연속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도전은 신중히 계산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주장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가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했고 석유, 가스 시추 허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행정 권한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한 분쟁이 종종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사용해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트럼프의 많은 조치는 이민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판사들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한방이 됐던 유세장 총격 사건 당시 자신의 곁을 지켰던 경호원을 비밀 경호국 SS 새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션 커런을 SS의 다음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영광이다. 션은 훌륭한 애국자로서 지난 수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왔고 그것이 내가 그를 믿고 SS의 용감한 구성원들을 이끌도록 한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뉴요크 현장 사무소 특수요원으로 SS의 경력을 시작한 이후 23년 동안 법 집행 분야의 경험을 쌓았고 1기 집권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부
부지부장을 맡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는 암살자의 총탄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것을 도우려 스스로의 목숨을 거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인적 구성이 친트럼프 인사 위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NSC로 파견된 약 160명의 직업 공무원들에게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한 것은 원 부처 복귀를 전제로 한 대기 발령 또는 업무 배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NSC의 기존 공무원들을 원 부처로 보낸 뒤 그 자리에 코드가 맞는 다른 공무원을 채워 넣겠다는 취지를 익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정권 인수팀은 NSC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정치 기부 현황, SNS에 트럼프 당선에 관련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NSC에 파견된 직업 공무원 대부분은 국무부와 FBI, CIA 등 연방정보기관에서 백악관으로 파견된 특정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트럼프 측은 통상 1, 2년 정도 NSC에서 근무한 뒤 자신이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하는데 자녀 근무 예정 기관과 관계없이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은 조기에 돌려보내고 코드가 맞는 공무원들을 자리에 앉힌다는 계획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가족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한 것과 관련해 웃긴 것은 어쩌면 슬픈 것은 자신은 사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팍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사면 이유를 본다면 그것은 모두 바이든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퇴임 직전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 인사로 찍힌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과 함께 자신의 남동생, 여동생 부부 등에도 선제적인 사면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임기 때 퇴임 시 자신을 포함해 측근들을 사면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당시 자신은 나는 아무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국자인 그들은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등이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막판에 자신의 정적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내슈빌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내슈빌 시내에서 10마일 떨어진 앤티오크 고등학교 식당에서 17살의 이 학교 남학생이 권총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여학생 1명이 숨졌고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또 2명이 각각 팔과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슈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앤티오크에서는 2017년 한 교회에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총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한 와플하우스에서 총기 난사범이 4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 하원은 지난 4월 교내 교사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총기 관련해서는 조금 관대한 그런 테네시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실세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구상과 관련해 이들 회사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 돈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 미만의 돈을 갖고 있다라며 나는 이를 믿을 만한 소식통부터 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도 자금 조달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머스크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 정부가 어떻게 참여할지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스타게이트를 만들고 미래 구축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회사는 1,000억 달러씩을 투입한 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향후 4년간 추가로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측의 새로운 실세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이며 백악관 이메일 주소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AI 투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와 첫 공개적 단절이라며 고위 정책관리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받은 AI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올트만 간의 구원 관계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사람은 오픈 AI를 같이 설립했지만 머스크는 나중에 회사를 떠났고 머스크는 올트만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이니셔티브에 반기를 든 일론 머스크 CEO의 속내는 무엇일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엄포했던 대로 전기차 업계와 직결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도마 위에 올리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같은 친환경 인프라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삭감에 영향을 받는 자금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작성 일자가 21일자로 표시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이 같은 지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총 3,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추정했습니다. 전기차 많이 타시고 또 아직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전기차가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기차를 타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지 않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시 대세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 김 씨는 지난해 테슬라 급발진 사고로 옆집 게이트를 들이받는 아찔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기차가 좋지만 급발진 사고 이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새 전기차가 남가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막상 전기차를 타본 후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불편한 점 때문에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적어서 장거리 여행 시 불편한 점, 그리고 완전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급할 때 즉시 출발이 어려운 점 등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장점을 갖춘 하이브리드를 다시 찾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위해 쇼핑 중인 졸업 예정자인 한인 최 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생각으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모델에 비해서는 가스값 지출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가스값 부담이라도 덜자는 생각에 하이브리드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내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내연기관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배터리 충전의 경우도 100% 전기차에 비해서 더욱 쉬운 점이 장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대표적인 충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의 100% 전기 차량들이 사용하는 외부 충전 방법과 감속 혹은 엑셀을 뗀 상태에서 내리막길 운행 시 충전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내리막길 운행 충전 방식의 경우 재생충전법으로 활용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배터리 충전 방식인데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사용하는 충전 방식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여성 신 씨는 직장 초년생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대신 부모님이 몰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물려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전기차 옵션도 고려해봤지만 전기차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왕왕 있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건 사고도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하이브리드의 명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가 매출을 견인하면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를 보이며 선방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다고 도요타 측은 해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6주 만에 가장 큰 청구 건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주간 18만 9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세 정책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월가에서는 이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 연구 주요 방법론 중 하나인 이른바 기능 획득 실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일부 병원체에 대한 기능 획득 연구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압 제어 및 여과 시설을 갖추고 외부 공간과 분리된 실험실에서 주로 진행되는 기능 획득 연구는 현존하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감염력을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면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응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관련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이 중국 우한의 한 연구시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종류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는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즈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관세 수입세를 징수할 대외 수입청 신설을 밝히며 외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재무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 맞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감세 연장에 따른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선택지로 10% 보편 관세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출 삭감 및 세수 확대를 위한 50페이지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4조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메모와 문건에 따르면 이것은 보편 관세를 통해서 10년간 1조 9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감세가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 예산안 매파 인사들은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정한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을 왜곡한다는 문제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지 무작정 미국 행정부를 성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토론 세션 관세 논쟁의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는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무역이 비난받기도 한다며 무역 적자국이 있다면 그 원인은 교역이 아니라 자국 내 거시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관세 정책이 도입된다면 그 경제적 영향을 먼저 차분히 따져보고 정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세가 과도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관세가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환율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저하하며 결국 적자를 키우는 게 관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디스 돈프로키스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관세에 대해 찬반으로 말해야 한다면 나는 반대다라고 언급하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없앤 덕분에 회원국들이 큰 이익을 얻었고 유럽 밖에서도 고립국은 번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보호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그 방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할 시책을 비롯한 각국의 관세 정책에는 안보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중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응답자의 51%가 향후 미중 관계의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것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응답자 절반가량은 중국을 글로벌 투자 우선순위 탑3로 꼽았고 이것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선호하는 투자처로 꼽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해서 21%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보스턴 셀틱스 강팀을 만나서 선전했는데 113대 117로 패했습니다. 연승을 달린 보스턴은 31승 13패 동부조 2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패에 빠진 클리퍼스는 24승 19패로 6위를 기록하면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 스포츠 구단 운영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스티브 발머 많은 돈으로 클리퍼스를 샀죠. 그리고 새로운 홈구장도 만들어냈습니다. 인투이돔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부터 클리퍼스가 홈구장을 옮겨서 인투이돔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폴 조지가 팀을 떠났죠.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려 했지만 또 온다는 선수도 마땅치 않았고 트레이드 카드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홈구장을 새로 짓고 올스타전을 개최하면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해 우승을 노리려던 스티브 발머의 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네. 클리퍼스는 현재 서부조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8위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새로 영입한 일본인 투수인 사사키 로키의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사키의 입단 기자회견은 어제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LA 다저스는 지난 18일 이 사사키 선수를 계약금 65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2001년생인 사사키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2022년 일본 역대 최연소인 20세 157일에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고 던진 시속 165km의 구속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장 빠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